사랑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여행 갈 땐 늘 바퀴 달린 캐리어를 질질 끌고 가야만 하는 줄 아는 인민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여행을 위한 가장 완벽한 백팩 툴레 서브테라 더플 40리터의 최저가 판매를 허락하시었다. 다양하고 넉넉한 수납 공간에 노트북 슬리브가 함께 제공되는 툴레 서브테라 더플 40리터라면 여행은 물론 비즈니스 출장, 심지어는 부부싸움 후 단기 가출도 가능할 것이라며 위대하신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치솟는 만족감을 감추지 못하시었다. 여름 휴가를 위한 가장 완벽한 백팩 40리터 툴레 서브테라 더프를 구매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김용민.com. 2018년 7월 9일 월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내일부터 지상파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있습니다. 아시죠?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네, 오늘 애청해 주시고 꼭 두 프로그램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TBS FM 김호준의 뉴스공장 이야기하시는 김에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말씀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볼까요? 먼저 경향신문, 양승태 박근혜 만나도록 이정현 정호성에게 전화, 이런 제목입니다. 2015년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파면 구속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의 독대를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위해 임종헌 전 차장은 친박계 핵심인 이정현 의원을 통해 문고리 3인방 정호성 당시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엔 국민일보, 비핵화라는 미국 요구가 강도 같다면 전 세계가 강도다. 네, 폼페이오의 말이었죠. 동아일보, 헛걸음 폼페이오, 강도라고 비난한 북한. 중앙일보, 폼페이오, 북한 완전한 핵 폐기 때까지 제재 계속. 한국일보, 북미 주도권 공방, 아슬아슬 파는 않겠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조선과 미국이 평양에서 고위급 회담을 했지만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조선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일방적이고 강도 같은 요구가 있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의 비핵화 요구가 강도와 같다면 전 세계가 강도다, 이렇게 반박했네요. 이어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VD를 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고립 16일 만에 아이들이 돌아왔다, 이런 제목입니다. 태국 북부 치앙라이주 탐루엉 동굴에 gat혀있던 유소년 축구팀 소년들이 고립 16일 만에 기적적으로 생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구조된 소년 4명 가운데 1명은 건강이 좋지 않고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엔 세계일보, 낙태 공론화 거치니 극단적인 찬반 줄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낙태 요건 완화를 놓고 세계일보가 수기형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절대적인 지지와 절대적인 반대 의견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20대 그룹 중 18곳 경영권 위협 느껴, 이런 제목입니다.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 투자자 즉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을 도입할 예정인데요. 국내 20개 그룹 가운데 18개 기업은 스튜어드십 코드와 상법 개정안 도입으로 경영권의 위협을 느낀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재벌 옹호하는 신문, 오늘도 속 보이는 기사를 일면 머릿 기사로 배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결에 픽픽픽픽 콜 쏟아진 날, 칼치기 배달 아슬아슬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배달 대행 어플과 같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배달 노동자들은 콜당 수수료를 받는 수익구조, 그리고 빠른 배달을 원하는 고객과 업자 때문에 오토바이에 몸을 의지해 아스팔트 위로 쫓기듯 내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취재를 위해 배달기사로 일한 한결의 기자는 석 주 만에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올해 5번째를 만난 미래의 기회 2018 특강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7월 14일, 15일 이틀간 진행합니다. 1400만 영화 신과 함께의 제작자는 어떻게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흥행몰이에 성공했을까요? 전세계 1위 흥행게임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사람들은 어떤 자질을 가졌을까요? 미래의 유망한 바이오 제약 기업들은 무엇이며 남북 정상회담이 열어준 북한의 경제적 기회는 무엇일까요? 다른 곳에서 결코 들을 수 없는 가성비 최고의 특강 놓치면 손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전화 070-7584-2050 선대인경제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좌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5년 6월 양승태 대법원이 친박계 핵심인 이정현 의원에게 대통령 박근혜 씨와의 독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양승태는 박근혜와 회동했습니다. 이 오찬 회동은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 고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독대의 대가로 국정 현안에 협조하겠다 이런 의사를 이정현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독대가 추진되던 무렵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지향과 맞아떨어지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정현 의원을 만나기 하루 전 대법원은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들이 만나고 한 달 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재판을 만장일치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2014년 9월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으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던 때였는데요.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수색을 종결하기 위해 실종자 가족을 설득하는 논리와 설득 방안을 개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4년 9월 기무사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설득 방안 이런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실종자 가족을 상대로 탐색 구조 종결을 설득하기 위해 6가지 논리와 3가지 설득 방안을 개발했던 건데요. 기무사 문건에는 다수 국민의 세월호 염증, 추가 실종자 발견 가능성 희박, 감성적 접근을 통해 자발적인 인정 사망 결심 유도 이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인정 사망이란
확증은 없지만 주변 상황을 고려할 때 사망이 확실한 경우 관공서가 사망을 통보하는 것을 듣다는데요. 이에 대해 세월호 4.16 연대 관계자는 당시 실종자 가족들이 예민한 상태였는데 기무사가 세월호 전국을 마무리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문건 작성 2달 뒤인 11월 세월호 수중수색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일보의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난해 3월 탄핵 심판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위수령과 계엄선포를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기무사의 지역단위 부대를 지휘하는 중간 조직, 일명 60단위 기무부대의 폐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에 군장비와 병력을 투입하려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군인권센터가 관련자들의 고발을 추진합니다. 고발 대상은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문건을 보고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내정된 강준규 전 육참총장입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기자회견 들어보시죠. 시민학살과 국가전복에 동원하겠다는 발상이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군인권센터는 내란 음모에 가담한 책임자들을 낱낱이 밝혀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기무사개혁위원회에서는 기무사령부 본부 조직뿐 아니라 광역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부대, 일명 60단위 부대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4,200여 명 수준의 기무사의 인원을 20% 정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달 안으로 기무사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은 서울신문 보도였습니다. 기내식 대란으로 촉발된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의 분노가 갑질 폭로 움직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직원들은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는 2차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여승무원들이 박삼구 회장을 위해 노래와 율동을 연습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측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며 교육생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행사다,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 같은 사측 입장에 아시아나 단체 채팅방은 들끓었습니다. 미대를 나온 직원들은 박삼구 회장에게 줄 카드를 만들고 화장실에 숨어있다 잡혀가 포옹을 강요당했다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한편 어제 2차 집회에서는 기내식 사태로 숨진 아시아나 제하청업체 대표의 유족도 참석해 장례를 숙연하게 했는데요. 아시아나항공 이기준 객실 승무원 노조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그간 저희 직원들은 회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잘 될 거다. 그리고 믿고, 경영진을 믿고 더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하지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고, 이번에는 이젠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가지고. 집회를 마친 아시아나 직원들은 아시아나 광화문 사업까지 행진하며 박삼구 회장과 경영진들이 퇴진할 때까지 계속해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KBS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토요일 조선과 미국이 정상회담 이후 한 달 만에 첫 대화를 가졌는데요. 조선과 미국 모두 불만을 나타내면서 협상이 깨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조선은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이 강도적 요구를 했다, 이렇게 밝히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내 주장이 강도 같은 거면 전 세계가 강도냐,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하지만 SBS는 아직 협상이 깨질 단계는 아니며 협상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조선과 미국이 본격적인 밀고 당기기를 시작했다는 건데요. 조선이 이번에 내놓은 입장은 협상용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미국 역시 올해 말 중간 선거까지는 협상을 끌고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보도였습니다. 잘못 작성된 난민 면접 조서가 난민 불인정 처분의 결정적인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자의 진술은 엉뚱한 내용으로 바뀌어 한글로 된 면접 조서에 남아 있었습니다.
2014년 3월 대한민국 땅을 밟은 한 이집트인은 난민 자격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는데요. 28개월이 걸린 심사 끝에 돌아온 건 난민 불인정 통지였습니다. 그런데 면접 조사에는 제정신이 박힌 난민 신청자라면 할 수 없을 진술이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난민 신청서에 적었던 절절한 사연이 모두 거짓이고 한국에 온 목적은 단지 취업뿐이며 이집트로 돌아가도 상관없다 이렇게 쓰여있던 겁니다. 난민 전문 통역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통역의 질을 보장할 수 없어서 이 같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된 난민 전문 통역인은 대학 시절 아랍어 전공을 하지도 전문 통역사 자격의 관문으로 불리는 통번역대학원 아랍어 과정을 이수한 적도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도를 보강하고 통역 교육 투자를 늘려서 제대로 된 인재풀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국민일보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늘리는 내용의 저소득층 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에 한해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월 3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당초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올해 9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2021년 4월부터 3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었는데요. 빈곤 측의 약 40%를 차지하는 저소득층 노인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 인상 시기를 2년 앞당기기로 한 겁니다. 이번 대책에는 기초생활보장제의 부양 의무자 제도를 폐지하는 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류상 가족 때문에 정부 지원을 못 받는 빈곤층 약 90만 명을 구제하는 내용이 담기는 겁니다. 이상은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김용민 파일. 국군 기무사령부의 쿠데타 계획 문건, 국민에게 준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닌데. 문건을 세상에 알린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 청와대를 중심으로 탄핵이 기각될 거라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에 광화문 광장에 모여있는 또는 전국에 모여있는 이 촛불 집회 참가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 너무 규모가 크잖아요. 여기다 부담을 굉장히 느꼈던 것 같고 이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결국 군을 동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했을 거고요. 그 판단 하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국방부와 기무사가 짜라 라고 해서 이루어진 계획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들은 정말 탄핵 기각 또는 탄핵 각하를 확신한 것으로 보이는데 2월 중순 친박 원유철 의원.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 결정에 여야 대선 주자 모두 승복할 것을 약속하는 합동 서약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탄핵 직후인 3월 1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1부. 사실은 그 한 달 전쯤에 시작된 물밑에 어떤 흐름이 존재했어요. 어떤 흐름이었냐면 뭐였냐면 이제 2명의 재판관은 기각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3명의 재판관은 기각 가능성이 있다 하는 첩보 수준을 넘어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 한 1월 중순쯤에 처음 등장했었는데 청와대가 왜 마지막까지 4대4 혹은 5대3 기각을 믿었다고 하잖아요. 예. 그 믿었던 정보가 그거예요. 맨 처음 1월 중순쯤에 등장했던. 청와대가 얼마나 기각을 확신했냐면 지나간 일이니까 밝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 내에서 그 기간 동안 비밀리에 다음 내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 인물들도 만나고 있었고. 심지어는 탄핵 헌재 심판 직전 전날 청와대의 주방에서 자축 케이크를 준비했다고 제가. 네. 5단 케이크를. 친박 단체들도 박근혜의 업무 복귀를 확신한 듯. 탄핵 반대 단체들은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확신하고 선고일을 축제일로 선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선고일은 태극기 축제일이 될 것이라며 전국에서 500만 명이 헌재 앞으로 모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정광용 박사모 대표. 그는 탄핵 기각 또는 각하가 되면 무역센터에서 강남역까지 테헤란로를 막고 태극기 집회를 열겠다는 마스터 플랜을 내놓기도. 탄핵 심판 이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다면 그날 모인 500만의 태극기는 축제를 벌이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주 토요일에는 저는 그 장소가 무역센터에서 강남역까지 약 5km에 걸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한 폭죽이 터지고 5km 전체 전역에 그동안 나오고 싶었지만 못 나오셨던 연예인들이 총출동할 것이고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무릎이 아파올 때 참으면 더 큰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혹시나 무릎이 시리거나 아프시다면 최과장을 찾아주시면 특별한 가격에 모시겠습니다. 010-2255-4489, 010-2255-4489번입니다. 무릎펜 역시 무릎펜. 네, 답정너로 이어갑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SNS를 들끓게 만들었던 기무사의 내란 음모. 내란 음모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기무사가 계엄령을 짜야 하는 것이 자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내란 외에는 다른 말로 설명을 할 수 없고요. 정식 군부대를 동원하려고 했다는 계획이라기보다는 자기들끼리 이래저래 짬짬이를 하려고 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 내란 음모로 부르는데 부족함이 없다. 통진당의 이석기 전 의원을 내란을 생각했다는 이유로 2시간짜리 회합을 가졌다는 이유로 징역 9년에 처한 사법부라고 한다면 정당을 날렸잖아요. 또 정당을 날렸다면 자유한국당도 날려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성질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석기 의원이야 지 혼자 망상을 한 것이고 여기는 군대라는 실체가 있잖아요. 실제로 이건 큐만 나오면 바로 이행이 될 수 있었던 문제고요. 네, 할 생각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절대 좌시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예지력이라고 해야 됩니까? 담력이라고 해야 됩니까? 당시에 그거를 깠단 말이죠. 근거 있냐라는 그런 압박이 있을 때도 추미애 대표는 거기에 굴하지 않았고요. 휘둘리지 않았는데 거짓말이긴 솔직히 바랐거든요. 그냥 정치인이 어쩌다 한번 한 말이기를 바랐어요. 왜냐하면 쿠데타가 모의됐다는 것만으로도 이건 너무나 슬픈 거예요. 2017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서글퍼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추미애 대표가 쿠데타 얘기를 꺼냈을 때 사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저건 무슨 얘기냐 하면서 좀 hir난하는 분위기가 있었죠. 생각에 너무나도 생뚱맞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냐 싶은 생각을 많이들 했었는데 추미애 대표가 그 당시에 상당히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근데 당시에는 뭐 보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근거를 이야기하지 않은 채 함구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추미애 대표의 그런 말 한마디가 가져왔던 효과, 기무사가 그렇게 하고 나서 그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다시 고민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천금 같은 한마디였죠. 매우 중요한 이야기였고 정치인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준. 그 당시 생각해보면 억울해서 사실은 이러저러하다라고 더 설명할 수도 있었겠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는 그 뒤에는 함구를 다시 해서 취재원을 지켜줬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등골에 식은땀이 절로 납니다. 상황을 쭉 다시 복귀해보면 이번 대법원 소동에서 발소할 수 있듯이 헌법재판소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냥 5급 공무원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보면 뭐 별다른 존재가 아니거든요. 다만 사법의 중립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들여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신뢰를 쌓아놓았던 것 외에는 사실 큰 차이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만약 그 당시 촛불 시위가 좀 과격하게 흘렀거나 뭔가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저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그 탄핵 기각에 이어서 쿠데타를 할 수 있는 적기로 보고 계엄령을 선포한 다음에 야당 관련 인사를 다 집어넣고 박근혜가 아버지의 꿈을 이어서 종신 대통령을 획책했을 가능성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남아있었다는 사실. 이거 결코 쉽게 봐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대로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끝까지 책임자를 반드시 잡아내야 된다. 이거 만약에 그게 실행이 옮겨졌다면은 아이고 어떻게 됐을까요? 김 보좌관님 뭐 도망가야지 뭐. 김용민이나 뭐 김어준은 글쎄요 잡혀가겠죠 아무래도. 저는 뭐 잡혀가서 적극적으로 한 팟캐스트 진행자의 정보 행각에 대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 풀어버려. 경쟁자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겠죠. 이동영이가 실은 북한과 접선해서 돈 받았어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로 봤을 때 이건 여전히 저는 뭐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태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시스템적으로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통령 한 사람 바뀐 것 외에는 바뀐 것이 없다는 자조가 정말 자조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저희가 알아야 할 것 같고요. 적폐청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 국방부가 기무사를 개조하겠다, 뭐 이제 슬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국방부 기무사 개혁 TF의 구성원들을 보니까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예. 여태까지 참여해 오다가 며칠 전에 사직서를 제출을 했고 그 TF에서 네. 그리고 지금 12명의 TF 요원 중에서 절반이 군 관계자이고 2명은 기무사 고위 간부여서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거 할 수 있을까? 중위 재물을 어떻게 깎습니까? 그렇죠. 예. 예, 국방부가 아직도 전 정신을 못 차렸다고 생각하고 군인들은 군인들끼리 안으로 싸고 다니는 거 이거 막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여기서 뭐 이명박 전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이명박 전 시장이 서울시장을 할 때 서울시 버스 노선 카드 환승제를 만들면서 서울시 교통국에 있던 직원 전체를 타 부서로 발령내고 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로 부서를 다시 만든 다음에 그냥 일을 시켜서 버스 개혁을 단행을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국방 TF도 마찬가지다. 무슨 국방부를 군인이 잘하니까 군인이 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지금 군인이 총칼 들고 시위하는 국민들을 종북으로 몰아서 총을 쏴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던 기무사의 개혁을 이야기하는데 군인이 거기 무슨 자격으로 낀다고 설치고 있습니까? 전 전원 다 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민간에도 국방 전문가 많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다치는 건 기무사 몇 사람인 거지 기무사의 몇몇 인간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살상행위를 하려고 했던 이 순간에 아직도
기무사의 편의를 봐주는 일은 전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국방부 기무사 개혁 TF의 전면적인 재구성과 기무사를 해체에 가까운 수준으로 수술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가서 뒷조사하고 인터넷 와서 댓글 달면서 대북 심리전 하고 있고 게다가 이제 계엄령까지 이런 조직을 남겨둘 이유를 글쎄요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수뇌부 마지막 수뇌부를 이루었던 이들을 폭격 맞았다는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처벌 정도가 아니라 응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명백한 물증이 나왔는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들에 대한 수사 그리고 강도 높은 응징의 의지를 보여줘도 좋을 시점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정부가 절대 이거 좌시하지 않을 문제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이 폭로된다는 자체가 저는 제대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에 맞춰서 여론을 좀 더 힘을 실어줘서 국방부가 민간으로 구성된 TF를 통해서 이 문제를 개혁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말씀인 건데 그걸 좀 요란하게 소문도 내고 사전에 국민들에게 이거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것도 병행하겠죠? 예, 그런 것들이 앞으로 나오겠지만 지금 당장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더 우선이니까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진전이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국회 원구성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7월 17일 제헌절까지는 이제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 안에는 어떻게든 결론이 날 것이다 라는 관측도 있는데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이 가져가는지 이게 또 초미의 관심사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원구성은 5월 30일에 취직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6월에는 원구성을 했었어야 하는 겁니다. 7월까지 밀린 것은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자유한국당이 자기들 선거 망쳤다고 원구성을 안 하고 지금까지 버틴기다가 이제 와서 또 다른 소리들 하는 걸 보면서 이걸 또 양비론으로 몰아가는 그 언론에 대해서도 전 정말 계속 말씀드리지만 불만이 많고요. 예. 이게 어떻게 민주당의 잘못입니까? 민주당이 그럼 다 양보해야 되는 겁니까? 민주당이 울고 자빠져 있는 자유한국당의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고 국정 운영을 하라는 겁니까? 지금 국민들이 지방자치선거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에게 지금의 민심이 어떤지 표심이 어떤지 보여준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한 전제가 있는 것인데 자유한국당은 반성이니 무슨 해체 수준이 어쩌니를 잠깐 이야기하고는 또 모든 것을 자기들 주지 않으면 쓰러지겠다라고 지금 이제 목리를 부리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특히나 이제 법사위원장의 문제가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와 관련된 상임위들 법무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처들과 관련된 일들이 기본이고 그 외에 기타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잣구수정. 왜 잣구수정을 하냐면 그 상임위에서 봤을 땐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했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상임위와 충돌하는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을 법사위를 하라고 권력을 줬는데 그건 이제 기술적인 문제인데 지금은 법사위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무슨 더 높은 상임위라고 생각을 하고 상임위 통과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통과를 할 수 없거든요. 예.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안을 법사위에서 붙들고 늘어지는 것 이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19대 예를 하나 들어보면 환노위에서 특별 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 보험 의무 가입을 이야기하는 법을 심지어는 그 법은 새누리당이 냈던 법안이고 예. 그것을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당시 제2법사위원장이던 권성동 의원이 목리를 부리면서 법안 통과를 6개월 넘게 저지시켰던 전력이 있습니다. 예. 이건 정말 법사위의 권력을 축소시켜서라도 막아야 되는 일인데 어쨌든 지금 당장 그 법사위의 권력을 축소시키는 법조차도 법사위를 통과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국민의 민심,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은 어쨌든 개혁 입법을 빨리빨리 완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니 좀 그것에 걸맞은 나라를 만들어 보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행정부는 개혁을 하고 전지를 하고 있는데 법안이 못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이러고 저러고 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민주당이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해도 자유한국당이 너무나도 뻔뻔하게 목리를 부리기 때문에 이건 그냥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상태로 계속
뻗팅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원장은 이번에 민주당이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고 보고 예. 그런 속에서 개혁 입법들이 그렇게 해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에서 자유한국당이 틀면 못해요. 상임위에서 자유한국당이 틀면 못하는데 왜 자유한국당에서는 법안을 통과시켜주느냐. 논리적으로 도저히 통과시켜주지 않을 명분이 없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법이 법사위에 올라오는데 법사위의 의원들이 자기들이 뭐라고 법안을 깔고 뭉개고 앉아서 목리를 부립니까? 이런 일 좀 없어져야 한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민주당이 그것에 맞춰서 2년 동안 국정을 운영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번 총선에서 심판을 받겠다는 겁니다. 여당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전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정치에 복귀할 뜻을 밝혔어요. 이분은 말이죠. 대선에서 져도 지선에서 져도 금방 일어섭니다. 오뚜기와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홍준표 대표가 복귀할 거라고 계속 일관되게 주장을 했었고 지난번에 무슨 은퇴하는 것처럼 선언했지만 사실은 본인이 건 몇 가지 개혁의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성사시킬 적임자는 자기밖에 없다라고 다시 들고 나온 상황으로 보고요. 올 연말까지 나라가 돌아가는 방향을 지켜보겠다는 얘기 이제 연말에 복귀하겠다는 얘기랑 다름이 아니다. 근데 이제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져야 홍준표에게 기회가 올 텐데 저는 지금 남은 6개월 동안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비대위를 만들어서 개혁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0%로 보고요. 문재인 정부가 그 사이에 지지율이 막 주저앉을 가능성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는 끊임없이 복귀를 시도하겠지만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뭐 벌어지고 한국과 북한이 동맹을 맺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전 홍준표 대표 이런 점에서 글쎄 제가 아쉽다 말하는 건 좀 웃기긴 하지만 아쉽네요. 아직도 이 반공 문제를 가지고 색깔 문제로 그렇게 두들겨 맞고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으면서도 아직도 종북 얘기를 들고 나오는 그 심리를 알 수가 없는 것이 홍준표 의원이라는 사람이 원래 대북 문제에 대한 시각이 저렇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저렇게 왜 변하게 된지 모르겠는데 이제 와서 다시 되돌리기는 창피해서 그러는 마음인지 모르겠으나 뭐 고언을 드리자면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고 지금이라도 특히 이제 색깔로는 그만 좀 들고 나오시라. 이미 트럼프와 문재인과 김정은이란 이 삼각편대가 공고하게 남북미 관계를 개선시키면서 서로의 경제적 상황을 호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좀 인정하셔야 된다. 그렇게까지 정치 감각이 없어서 어디 연말에 복귀를 하시겠습니까? 좀 더 과외 공부를 좀 하고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당권 도전하겠어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혁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면은 1년 정도만 비대위를 운영하고 1년 뒤에 공천권을 부여하는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때 이제 홍준표 대표가 직접 나서겠다는 뜻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당장 저기 말고는 마땅한 상대도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아직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유한국당 내에서 저만큼의 정치력을 가지고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이 없다는 점 하나. 그리고 어떻게 됐건 간에 진박 친박 논쟁을 벌여서 낯뜨겁게 박근혜를 찬양했던 세력들에게 당권을 쥐어준다면 자유한국당은 소멸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자유한국당 당원들도 갖고 있다는 것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뭐 홍준표 의원이 여전히 가장 강력한 후보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사실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망할 것은 확실한데요. 저는 그래도 좀 폼나게 죽는 길은 홍준표 당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누군가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위헌정당 심판을 냈으면 좋겠어요. 예, 이건 뭐 탄핵 직후에 쿠데타를 음모했던 그 정권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권이 뭐 당과는 무관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대통령 권력을 정점으로 해서 획책됐던 음모인데 이게 어떻게 당과 무관해요? 일개인의 그런 망상 속에서 이루어진 내란 선동이
정당 해산의 요건이 된다면 조직적 플레이였던 내란 음모는 이건 뭐 자유한국당이 직접적인 책임선상에선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누군가가 위헌정당 심판을 제기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전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가 어떻게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단순히 박근혜의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기무사가 아부하는 문건으로 만들었다는 식으로 과소평가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탈모인가 예비 탈모 여러분, 저희 제품 꼭 쓰세요. 그 고통을 알기에 최대한 싸게 팝니다. 이제 탈모약 소속 괜찮다고요? 같이 쓰면 부작용 없이 2배 효과입니다. 이미 모발이식 했다고요? 그럼 더 싸게 오래 유지해야죠. 아직 젊고 두피도 반짝거리지 않는다면 100%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1566-7871.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중고차. 더불어중고차는 직영정비소를 운영하여 판매부터 수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탈모는 막아주고 빠진 머리는 다시 나게 하는 18,000원짜리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네, 돈 많이 들고 효과 없다. 포기하신 분들 계시죠? 딱 한 달만 뿌리세요. 효과 없다면 환불합니다. 1566-7871 1566-7871. 네, 이제 오늘 미디어로 이어갑니다. 지온이 아빠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지온이 아빠, 정지온. 익숙하지가 않네요. 이렇게 지온이 아빠라고 불리는 게. 지온이 아빠가 더 영예로울 날이 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정상근 기자님. 자, 오늘 첫 소식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먼저 언론계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있어서 그것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쩌면 이 JTBC가 평양지국을 만들런지도 모르겠다라는 소식이에요. 예. 정말 놀라운 소식인데, 네.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 언론이 평양의 지국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거고, 두 번째는 그것이 이제 공영방송도 아니고 국가기관 통신사도 아니고 민간 방송사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좀 놀랍더라고요. 물론 아직 평양지국을 만든다 뭐 이렇게 확정이 된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이 얘기부터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통일부가 지난 6일에 이 JTBC의 방북 신청을 승인을 했습니다. JTBC의 이번 방북은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 그러니까 미나협이라고 하죠. 예. 미나협 북측으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이루어진 건데요. 이제 우리 통일부로부터도 이제 방북을 해도 된다 이렇게 승인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9일에 JTBC 관계자들이 평양을 갈 예정입니다. 예. 권석천 JTBC 보도국장 등 총 8명이 간다고 하고요. 그 유명한 권석천 형님이? 네네. 그 예전에 이제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할 때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사람다운 칼럼을 쓰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나머지는 짐승이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예. 경향신문 출신이고 그 양반이. 네, 맞아요. 그래서 권석천 논설위원이 이제 JTBC 보도국장으로 갔었는데 이번에 이제 평양 방북단에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9일부터 12일까지 북한에 체류를 할 예정이고요. 이번 JTBC 방북은 JTBC 사내에서도 아는 사람이 몇 명 없을 만큼 비밀리에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미나협 남측도 있는데 이 남측의 의장이 김홍걸 의장님이잖아요. 네, 김홍걸 의장 가십니다 이번에. 그래서 북한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하고 베이징에서 전화 인터뷰를 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시군요. 예. 근데 이 김홍걸 의장님도 이 JTBC가 방북을 하는 사실은 몰랐다 이렇게 미디어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보면 그만큼
남북 양쪽이 모두 극비리에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점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제 이로써 이 JTBC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북한의 정식 초청을 받은 언론사가 됐는데요. 남측 언론인의 공식적인 방북이 2009년이었으니까 9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KBS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에 남북 교류 협력단을 부활을 시켜서 북측하고 계속 접선을 시도 중이었거든요. 예. 연합뉴스도 지난 4월부터 뭐 통일언론연구소 설립 추진단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북측하고 계속 이제 접촉을 하는 중이었어요. 이게 뭐 남북 화해 모드로 가니까 뭐 아무래도 북측에 가장 빠르게 취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역시 이제 북한의 이제 지국을 개설하는 게 가장 빠르니까요. 그런데 이 KBS와 연합뉴스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JTBC가 선택이 됐으니 이제 그 의미도 좀 상당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JTBC가 가서 뭐 남북 언론 교류 그리고 뭐 평양 지국 개설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또 하나 관심이 가는 거는 JTBC의 관계자들이 가니까 혹시 이제 북한의 고위급 관계자와 인터뷰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여러모로 이제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 손석희 사장이 북한을 간다라는 일종의 이제 찌라시 같은 게 돌았어요. 그래서 손석희 사장이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인터뷰한다 뭐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예. 당시에는 그냥 뜬 소문으로 끝났는데 과연 JTBC가 이번에 북한을 가니까 다른 소식도 함께 가지고 돌아올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짜 뉴스가 나왔는데 JTBC 평양지국이 북한 당국에 의해서 허가됐다. 이런 그 기사가 SNS에서 번졌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고 뭐 평양지국을 개설하기 위해서 북한에 간다. 이 정도까지가 팩트인데 말이죠. 네. 뭐 아직 뭐 평양지국을 개설을 할 거를 논의를 할지 안 할지 그거는 북한하고 JTBC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아직 좀 불분명한데 뭐 이런저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양 소식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 기술적으로도 가능할 거예요. 이게 뭐 한반도에 뜬 위성을 통해서 평양과 서울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구조는 전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지국만 생기면 된다. 그런데 확실히 그 돈이 있는 JTBC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 지국이 딱 생기면은 기대가 되는 거는 조선일보가 장사를 할 게 없어져요. 아이고 그렇죠. 현송월 총살 그러면은 JTBC가 지국이 있으면 거기서 바로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앙일보하고 같은 계열이어서 북한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겨레나 경향신문 같은 진보 신문들도 지국 개설을 동시에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팩트를 크로스 체크할 수 있도록 말이죠. 네,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으면은 진짜 제일 좋은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그 YTN이 지금 새 사장 선임 국면이 진행 중인데요. 네. 지난주 금요일까지 사장 후보에 대한 공모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공모한 결과 총 11명이 지원을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 인사들을 보면 YTN 전현직 인사들이 6명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외부 인사가 5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특징적인 사람들 몇 명 소개를 해드리면요. 예. YTN 내부 현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김주한 부국장, 송경철 국장, 천상규 국장, 황명수 국장 이렇게 4명이고요. 전직 YTN 인사로는 박윤순 전 YTN 전략기획국장, 그다음에 오수학 전 YTN DMB 상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 인사로는 양기엽 전 CBS 경남방송본부장 그리고 왕현철 전 KBS 미디어 감사, 이춘발 전 KBS 이사, 정상현 우석대 행정학과 교수, 정찬영 TBS 교통방송 대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정찬영 TBS 대표네요. 그렇죠. 이 정찬영 대표는 일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만들어낸 사람이죠. 이 사장으로 이제 들어가서 언론운동도 오랫동안 하셨고 뭐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 이분은 많은 분들이 아실 테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는 재밌는 분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YTN 김주한 부국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해졌던 사람입니다. 뭐로 유명해졌냐면 북한 사투리 전문가로 유명해졌었어요. 지난 3월 29일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었는데 이때 회담을 다 마치고 우리 측 대표단이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네.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우리 측 통일부 천혜성 차관의 손을 잡으면서 8월 15일에 경축합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천혜성 차관의 생일이 8월 15일쯤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근데 YTN이 이거를 군축합시다로 알아듣고 단독 보도를 냈는데 예. 이 단독 보도를 낸 사람이 바로 김주한 부국장입니다. 아이고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오보를 내신 분이 바로 김주한 씨였군요. 예, 네네. 예, 예. 사장 후보로 지원한 김주한 씨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사장 후보로 지원했을까요, 이 양반은? 글쎄요, 무슨 생각이 있었으면은 과연 지원했을까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그때 이 사람이 뭐 미디어를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 얘기로는 군축이 맞다. 그러니까 통일부에서는 경축이라고 했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예. 계속 군축이 맞다라고 하면서. 아 지금도? 네네. 그래서 왜 군축이 맞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예. 우리 가족 중에 실향민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함경도 사투리 전문가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JTBC에 입사해서 평양지국장으로 가시면 되겠네. 네, 그러게요. 이 함경도 쪽에 사투리를 잘하시면요. 예. 근데 어쨌든 뭐 이 사람이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 송경철 국장이라는 사람도 예전에 한번 언론에 노출된 적이 있었는데. 예, 송경철 씨는 이제 SBS 아나운서로 있다가 이제 YTN 앵커로 넘어갔던 분이고 얼굴 보면 다 아실 거예요 아마. 네, 그렇습니다. 이 예전에 앵커 팀장을 했었어요, YTN에서.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양반은 뭐 무슨 YTN이 파거나 말거나 계속 YTN 화면에 잡혔던 분입니다. 아, 방송이 끊겨서는 안 된다는 직업적 사명의식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무슨 일로 파업을 하건 말건 전혀 신경 안 쓰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전에 앵커 팀장을 맡았을 때 류일임 있잖아요. 류일임한테 앵커로 특정인을 선발하라 이런 압력을 받았다는 논란이 있었어요. 류희림 이 사람도 그 YTN 적폐 인사로 꼽혔던 인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남산타운가 아마 거기 갔던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한테 특정인을 앵커로 선발하라 이런 압력을 받아서 실제로 선발을 했다 이런 노조의 주장이 있었는데 본인이 인사를 선발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압력을 받은 사실도 없다 뭐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한번 쭉 보면요. 일단 외부 인사로 눈을 돌려보면 이춘발 KBS 이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예. 전 KBS 이사인데 2002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론특보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출범에 기여를 하신 분이고 2006년에는 정부 여당 추천으로 KBS 이사가 된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MB 정부가 들어선 뒤에 정현주 사장을 내몰는 데 앞장선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언론노조 KBS 본부에 따르면 2008년 5월 25일에 정현주 사장 사퇴 권고 결의안이 이사회에 올라왔거든요. 이때 상정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이 이춘발 전 KBS 이사라고 해요. 견절이 좀 의심이 되는 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도 YTN 사장으로 지원을 했고 그리고 왕현철 전 KBS 미디어 감사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조대현 사장이 예전에 이제 KBS 사장을 역임을 할 때 오페라에 뜬금없이 투자를 해가지고 상당한 손실을 입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감사로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다 뭐 이렇게 비판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쭉 YTN 사장 면면을 좀 보니까 한 4-5명이 좀 눈에 띄던데 예. 어쨌든 이렇게 이제 서류 공모 지원은 끝났고요. 앞으로 이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서류 심사를 거쳐서 오는 23일에 정책 설명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면접을 거쳐서 이 후보자 2명을 선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YTN 이사회가 이 가운데 1명을 KBS 사장으로 내정하면 구성원들의 이제 임명 동의를 받고 임명을 하면서 그 YTN 사장 절차가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누가 유력한가요? 뭐 누가 유력하다 뭐 이런 얘기는 저는 아직 뭐 듣지 못했습니다만 근데 뭐 내부에서는 아마 뭐 정찬영 사장을 좀 눈여겨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TBS 있을 때 뭐 성과가 두드러졌던 사람이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맞서는 좀 언론 투쟁 활동도 눈에 띄게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좀 미루었을 때 뭐 정찬영 사장이 좀 유력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예, 그래요. 김주한, 송경철 이런 사람들이 되면은
YTN은 또 한 번 가루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김주환 부국장 같은 경우에는 오보를 또 세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런 사람이 사장이 되면 좀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정상근 기자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쿠데타를 꿈꾸는 군대. 어디서부터 문제였을까요? 쿠데타를 획책만 해도 뼈도 못 추린다는 민주헌정의 교훈이 몇몇 군바리들에게 제대로 뼈에 박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가장 가혹한 응징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민석 씨가 만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듣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김용민닷컴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바론 7998님, 기무사 문건 논란은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모든 관련자들을 내란 음모 사범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프리영님, 사법부 판세들을 처단하지 않으면 적피해 청산도 힘들겠어요. 여러모로 어려운 시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일벌백계하지 않으면은 그 자들이 또 역모를 꿈꿀 것입니다. 용서할 자들이 따로 있지 역모 세력을 용서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7월 9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